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전략을 통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발했는지를 살펴봐도 에너지 패권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패권을 손에 넣기 위한 러시아와 그 힘을 뺏기지 않으려는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전쟁의 배경 중 하나로 꼽기도 합니다. 에너지 패권을 위한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 시대는 끝났다라는 위기의식에 본격적으로 에너지 패권에 뛰어든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를 장악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흔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로 비유되는 우리나라에 왜 손을 내밀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무기체계 구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9년 대화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극비무기를 얻기 위해 아예 공장 자체를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하죠. 얼마 전 CNN은 미래의 세계 에너지 전쟁은 바다 밑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CNN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닷속 군사력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을 통해 얻은 전력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 세계로 공급하려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친환경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먼 곳까지 수출하겠다는 것이죠. 이미 영국과 노르웨이는 720km 거리에서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넘어 대륙을 잇는 해저 에너지 연결망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며 원자력 발전에 이은 제2의 에너지 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해저 에너지 연결망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다 보니 케이블만 끊으면 해당 국가로 공급되는 에너지를 손쉽게 차단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례로 지난 3월 홍해에서 발생한 통신 케이블 단절 사고는 아시아와 유럽 간 데이터 흐름의 25%가 단절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대당 지역의 후티 반군 공격으로 널리 비난받았지만 후티 반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고의적인 것인지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이러한 에너지 연결망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북유럽 국영 방송사들이 합작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푸틴의 그림자 전쟁에서 러시아가 북해와 발트해의 에너지 케이블, 해상 풍력 발전소, 가스 파이프라인 주변에서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가스관을 잠갔던 것처럼 유사시 해저 기반 시설들을 파괴해 유럽으로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결정적인 사건들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바닷속까지 감시하고 지켜내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통적인 화석 연료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과 지속 가능 기술을 함께 보유한 에너지 믹스 국가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이렇게 생산해낸 에너지도 석유와 마찬가지로 바닷길을 통해 수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면으로 바다와 접한 덕분에 원활한 석유 수출이 가능했지만 최근 장기화되는 이스라엘 전쟁과 후티 반군의 준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닷길이 거친 상황입니다. 사우디 역시 중동의 군사 강국이지만 바다에는 해군력은 장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호위함들은 노후화됐고 잠수함도 한 척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바닷길을 지켜줬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신경 쓰느라 사우디까지 챙겨줄 여력이 없었죠. 국가의 생명줄을 지켜내기 위해 대대적인 해군력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2018년에 미국의 신규 호위함 4척을 발주했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조 중이라며 한 척도 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국 군함도 수리 못하고 있을 정도로 몰락한 미국 조선 업계에서 사우디까지 전투함을 수출할 여력이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때문에 미국을 대체할 국가로 한국에 눈을 돌렸습니다. 세계 1위 조선국가인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신규 호위함 사업과 대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국과 함께 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군비 지출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천무와 현궁, 천궁 등 다양한 한국 무기를 운용하며 크게 만족했기에 이번에도 한국이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자 특히 잠수함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대 적성국인 이란이 최근 무서운 기세로 잠수함 전력을 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란 해군은 북한과 비견될 정도로 빈약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건조한 알반드급 호위함이 주력함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1930년대에 띄운 배를 아직도 현역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서방 국가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란은 2010년대부터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던 이란은 북한의 연어급 공격 잠수정을 면허 생산한 가디르급 잠수정과 킬로급 잠수함을 역설계한 카엠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란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도입을 서둘러야 했는데요.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가 직접 나서 HD현대에 손을 내밀어 추진된 사업이 합작조선소 IMI입니다. 5조 원 이상의 역대급 사업비가 투자된 IMI 조선소는 축구장 700개 면적인 150만 평 규모로 총 3개의 독과 4개의 골리앗 크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HD현대가 선박 설계 기술을 수출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연간 40척씩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의 마무리 단계로 올해 말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죠. IMI 바로 옆 부지의 아람코, 사우디 투자공사 두스루와 공동 투자해 선박엔진 합작사 마킨도 건립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번 호위함과 잠수함 사업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일부 물량은 이곳 IMI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즉각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사업 조건이었던 일부 현지 생산을 자연스럽게 충족하는 것이죠. 국내 잠수함 건조의 1인자인 하나오션 역시 올해 초 사우디와 방산협력 MOU를 체결하며 잠수함 사업에 전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잠수함이 수출된다면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 중인 국산 잠수함 장보고3 배치2를 기반으로 한 수출형 잠수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신체호함까지 취역하며 전력화가 완료한 배치1은 도산 안창호급보다 크기와 배수량이 커진 4,000톤급 잠수함입니다. 늘어난 체급만큼 전투 능력과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이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이죠. 특히 자망 시간을 늘리기 위해 리튬이온 전지가 최초로 적용되어 기존 납축 전지보다 수중 작전 시간과 고속 기동 시간을 크게 늘렸고 전지 수명도 2배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개발한 소음 저감 기술까지 확대 적용되어 더욱 은밀하고 더 길게 자망 임무 수행이 가능하죠. 또한 미국과 일본의 최신형 잠수함에 적용되고 있는 말구평 소나 체계가 장착되어 기존 배치형 잠수함보다 탐지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말구평 소나는 기존 원통형 소나보다 상당히 고급 기술이 필요한 장비인데요. 우선 기존 소나 대비 하드웨어가 3배나 커졌고 기존의 2차원 정보만 알 수 있었던 원통형 소나와 달리 3차원 정보를 획득 가능합니다. 기존 원통형 소나는 표적의 방위만 확인 가능했지 우리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구평 소나는 3차원 좌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적 잠수함이 어디 방향 어느 수심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배치2가 대잠수함전에 특화되어 있는 잠수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배치2에 현재 개발 중인 신형 SLBM이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안창호급에서 운용 중인 국산 SLBM 현무포보다 2배 이상 커진 신형 SLBM을 운용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2배 이상 커진 신형 수직 발사관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제식명이나 스펙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무6가 될 수도 있는 이 미사일은 고위력 현무에 버금가는 위력과 최대 3,000km의 사거리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위력 현무란 탄두의 무게를 8톤까지 늘려 직격 시 막대한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수백 미터 지하에 위치한 북한의 벙커를 단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한계를 넘는 위력으로 준 핵무기급 미사일로 불리고 있을 정도이죠. 여기에 탐지할 수도 없는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예측 불허성까지 더해진다면 단 한 발로 전장의 판도를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제외하고 적대하는 국가 없이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한국의 균형 외교는 오늘날 방산 수출에 있어 많은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2의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관련된 여러 나라가 있기에 중립적인 위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한국 무기는 이런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면서 나토 표준급 성능을 갖춘 유일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한국의 특징 때문에 개발을 완료한 무기도 계속해서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유럽의 무기 수출 규제에 걸릴 일도 적어지고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있어 한국은 정말 부담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무기를 공여받던 나라에서 180도 변해 이제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 방산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 등 여러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제 질서는 더욱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유럽, 사우디아라비아 등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방산은 성과를 더욱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더 많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9의 성공은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루마니아 수출을 성사시키며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 방면 수출과 중동 지역 수출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소식은 자주포 경쟁 국가들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을 넘어 끊임없이 견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견제도 소용없을 만큼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22년 2월이었습니다. 최근 주행 테스트를 위해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를 이집트에 보냈는데요. 테스트로 포장과 비포장, 30도가 넘는 경사도 등 3,200km 구간의 강도 높은 장거리 과정을 석 달에 걸쳐 치르게 되었죠. 이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자주포의 사상 첫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독일이 자국 파워팩을 탑재한 무기의 중동 수출을 금지해온 제약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또 한국한테 대규모 시장을 빼앗긴 셈이 되자 독일 등 경쟁 국가들은 한국을 상대할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하지만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주포 시장을 석권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정복하는 지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독일은 자국 파워팩을 탑재한 무기를 중동에는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은 이 엔진이 독일산 기술로 라이센스 생산된 것임을 빌미삼아 K9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실제로 K9 수출 협상이 독일의 수작으로 인해 성사 직전까지 가서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신박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동안 세계 각국에 팔았던 K9들의 엔진을 전면 리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엔진 갑질에 대응하는 한국의 노력은 전면 국산화였습니다. 외국산 부품의 비중을 점차 줄여가면서 결국에는 국산화를 선언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계획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2020년 UAE 수출 협상 당시 막판 입찰 직전 독일의 수출 제한으로 방해받았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독일이 엔진 기술을 문제 삼아 은근히 견제를 걸어오고는 있었지만 UAE 사업에서는 정말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독일이 나타나서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 후에도 독일은 유독 중동에다가 K9을 팔려고 할 때마다 끈질기게 방해를 했습니다. 아예 각국의 방산 전시회에 견본품 전시조차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한국은 독일의 갑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K9에서 독일 기술을 조금도 남기지 않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에게 기갑 무기 수준의 디젤 엔진을 국산화해본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언제나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었죠. 장애물은 많았습니다. 한국에는 독일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기업은 있었지만 누구도 엔진 시장에서 독일 기업을 뛰어넘는 엔진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쉽게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 라이센스 생산 기업인 STX에게 국산화 사업을 맡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생각했던 이상으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독일 엔진을 만들면서 쌓은 노하우를 접목시켜 국산 개발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STX는 불과 3년 만에 엔진 국산화를 성공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들에 따르면 STX가 국산화 과정에서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것은 독일 엔진을 능가하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둔 것은 정확히 동일한 재원이었는데요. 1:1 호환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었죠. 당장이라도 엔진을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어서 가능한 한 빠르게 K9을 독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K9 자주포 체계 장비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기존 엔진과 교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성능적인 개선까지 있었으니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 제어 장비가 엔진 내부 연소 과정을 해석해서 연료 분사 패턴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엔진 대비 연료 소비율이 5%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STX가 이러한 가공할 만한 성과를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일궈냈다는 점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번에 국내 매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집트와 체결한 K9 수출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K9 216문, K10 탄약 운반차 39대, K11 사격 지휘 장갑차 51대였습니다. 이집트는 이 모든 물량의 국산 파워팩이 탑재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의 한 군사 전문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도색이 입혀져 있는 K9 자주포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올린 이집트 군사 전문가는 이 사진이 이집트의 200군사 공장에서 촬영한 K9A1 이즈왈 즉 이집트 수출형 K9 자주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장에서 이집트형 K9의 생산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즉 사진에 찍힌 K9이 이집트에서 처음 생산된 시제품이라는 뜻으로 K9 자주포의 이집트 현지 생산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부터 이집트에 초도 물량을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이집트 현지 라이센스 생산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유출되면서 한국에서 초도분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이집트 현지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 납품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K9을 받아본 이집트는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10병씩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면서 최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 중에 있었습니다. 1km 밖 더미 전차를 쏴맞추는 실험을 한다던가 15km 밖 해상 부표를 쏘기도 하는 등 기상천외한 실험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만든 한국에서 보기에도 상당한 볼거리라 흥미롭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했던 것과 같이 국산 파워팩에 대해서는 극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STX의 국산 엔진을 탑재한 K9과 K10 한 대씩을 이집트에 보낸 상태고 기존의 독일산 엔진을 탑재한 K9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각종 환경에서 3개월 동안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장, 비포장, 31도 경사도로 등 여러가지 환경을 상정해두고 각각의 환경에서 무려 3200km씩을 주행하게 해서 엔진 성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길을 쓰고 수출을 막았던 것이죠. 이집트를 필두고 그 중동 시장을 뚫게 되면 독일의 입지는 점차 작아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독일이 2020년에 한국의 중동 진출을 가로막았던 명분은 당시 독일이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무기 수출 금수 조치를 걸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추후 국산화만 완료되면 이집트가 국산화된 파워팩을 달고 중동과 유사한 환경에서 K9을 훌륭하게 운용하고 있었다는 선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중동 시장에 재도전하면 이번엔 독일이 참견할 어떠한 명분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길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엔진 국산화로 한국은 독일에 보란듯이 그동안의 안갚음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독일산 엔진을 사용하며 갑질을 일삼았던 독일이었는데요. 이미 팔아놓은 K9의 엔진을 바꿔 달아버리는 겁니다. STX가 완벽한 상호 호환성을 위해 동일한 재원으로 엔진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자주포 시장 80% 이상을 도배한 K9은 독일의 엔진 라이센스 로열티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자주포를 팔지 못하는 것은 속이 쓰렸지만 그래도 고액 로열티로 적자는 이득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 국산 파워팩에 성공한 이상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런 체계 통합 과정도 필요 없이 그냥 정비 과정에서 국산 엔진으로 바꿔 끼워버리면 독일에 더 이상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독일은 사실 중동 수출길이 뚫리는 것보다도 이 부분을 더욱 뼈아파했습니다. 앞으로도 팔릴 날이 창창한 K9이기에 그 타격은 훨씬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실험 데이터에 관심을 보인 첫 번째 중동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무기를 놓고 은근히 UAE와 도입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UAE가 과거 독일로 인해 K9 도입에 실패한 것을 알기에 사우디는 독일의 방해가 사라지자마자 마치 UAE 보란듯이 한국에 접촉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조만간 K9 자주포의 현지 성능 시험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위 국방 당국자들이 한국을 찾아 방산 협력을 논의한 후 미사일 체계 위주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첫 소식은 K9이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200문 안팎으로 비슷한 규모였던 이집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금액으로는 2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독일로 인해 무산되었던 UAE도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이집트,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밀려드는 물량을 소화해 K9 자주포를 기한보다 앞서 납품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다고 하죠. 현재 인도의 K9 자주포 200대를 추가 수출하는 2차 계약 협상도 막바지에 이르른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군은 K9 자주포를 주로 중국과 국경 분쟁이 잦은 카슈미르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인도와 추가 계약을 하지 말아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국산 팩을 단 K9의 앞날이 더욱 창창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K9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